세계사 선택반 여러분들, 오늘 원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이어서 또 다른 유럽 세계의 변화를 가지고 온 신학로 개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그리고 학습지 준비하시고 내용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신학로 개척에 대한 내용은 크게 이제 유럽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선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학로 개척, 즉 새로운 백기를 왜 탐험하고자 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선 그런 동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프레스터의 존 전설이라는 거는 존이라는 성직자가 동방의 크리스트교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전설인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우리도 동방에 가보자 라는 호기심이 생겼고, 우리가 이전에 중국사 배웠을 때 나온 마르크 폴로라는 사람이 당시 원나라에서 한 13년 정도 살면서 듣고 느낀 그런 내용을 적은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 유럽에 다시 들어오면서 이 책을 보고 사람들이 동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후기 내용을 살펴봤었을 때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나오는 이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동방 무역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중해 무역은 여기 이탈리아, 베네치아 상인들과 그리고 이쪽에 있었던 오스만 제국, 이슬람 세력이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뭐 후추나 뭐 이러한 향신료를 갖고 싶으면 베네치아 상인 그리고 이슬람 상인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사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 직접 동방에 가서 향신료를 사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 오스만 투르크 그리고 베네치아 상인들이 동방 무역을 독점하다 보니까 이제 이들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백기를 탐험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선박 제작 기술도 발전해서 먼 거리를 다닐 수 있는 튼튼한 배를 만들게 되고요. 그 배를 카라벨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문학과 지리학 등 이러한 학문들도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부터 전파되어 온 이 나침반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보다 먼 거리로 항해를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백기를 탐험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바르톨로뮤 디아스라는 사람이 여기 포르투갈을 시작해서 이런 백기를 따라서 여기 아프리카 희망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주로 백기를 이렇게 지중해를 통해서 다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대서양을 이용한 백기를 탐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희망봉이란 이름은 포르투갈의 왕이었던 주왕 2세가 선원들의 공포를 없애고 동시에 아시아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라고 해서 붙인 단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아마 신학로 개척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 역시 에스파냐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대서양을 따라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게 된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4차례나 이제 항로를 다녀왔고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메리카 대륙이 죽을 때까지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인도구나, 내가 꿈꿔왔던 인도구나 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 사람인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읽고 동방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게 되고요. 이 사람은 이제 여기 아까 지도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평생 인도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지역을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부르죠. 우리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원주민 인디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인도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지역이 바로 서인도 제도예요. IT,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콜럼버스는 이 지역에 가서 원주민들을 굉장히 이제 힘들게 했다라고 해요. 이들 대부분이 신항로를 개척하게 된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금강을 채굴하는데 원주민들을 혹독하게 동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럽인들이 들어오면서 함께 가지고 온 질병, 천연두로 인해서 당시 많은 원주민들 3분의 2 정도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이 지역에 당도한 날이 이제 10월 12일인데 유럽에서는 콜럼버스의 날이다. 왜냐면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반면에 이 서인도 제도에 있는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원주민들이 저항한 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어떠한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구글 퀴즈를 통해서 구글 폼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메리카 대륙이 새로운 대륙이다 라는 걸 발견한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해요. 바로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콜럼버스가 발견한 땅이 인도가 아니고 미지의 땅이다 라는 걸 밝혀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대륙을 아메리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또 바스코 다가마 이 사람은 이제 포르투갈 리스본을 출발하여서 아까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발견한 희망봉을 찍고 인도의 캘리컷까지 이제 도착하는 루트를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곳에서 후추를 사와서 약 60배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이유다라고도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젤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유럽에서 시작해서 대서양을 거쳐서 태평양을 지나서 인도양을 건너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세계 일주를 최초로 시도하게 됩니다. 물론 마젤란은 중간 정착지였던 필리핀에서 필리핀 원주민에 의해 살해를 당하게 되고 이 마젤란 일행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도착을 유럽에 하게 되는데 이 필리핀에 동상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이 동상에는 포르투갈의 위대한 탐험가 마젤란이 살해된 곳이라고 적혀 있는 동시에 위대한 족장 라프라프가 마젤란을 죽이고 그의 군대를 쫓아냈다라는 글귀가 같이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신항로 개척이라는 것이 유럽의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대단하고 위대한 탐험이면서도 반대로 이 탐험을 당한 아메리카나 아시아 입장에서는 명백한 침략이었음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신항로 개척의 그러한 지도를 이렇게 정리된 표로 그림으로 같이 한번 살펴본다라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빨강색 있죠? 이 빨강색이 바로 콜럼버스가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으로 맞닿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르톨로뮤 디아스는 이렇게 희망봉 여기까지 발견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바스코 다가마가 이렇게 찍고 캘리코까지 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젤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뺑 돌아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는 세계 일주를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연두색 지역은 에스파냐의 식민지고, 그리고 여기 부분들은 이제 포르투갈의 식민지인데, 요걸 보시면 아무래도 아메리카 지역은 주로 에스파냐가,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은 주로 포르투갈이 식민지화했음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항로 개척의 결과가 어땠냐라고 보면은 이제 이전까지 무역을 주도했던 이제 이탈리아 등의 지중해 도시들은 점점 쇠퇴하게 되고 오히려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대서양이랑 맞닿았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이제 무역으로 부자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서로의 문물들이 교류되기 시작을 하고요. 아메리카에 있던 금과 은, 그리고 옥고감이라고 하는 구황 작물들, 그리고 고추 이러한 것들이 유럽의 세계로 전파되게 되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런 전염병, 천연도와 같은 것이 아메리카로 전파되면서 굉장히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에는 말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라마 이런 애들이 전부였는데 이제 말 같은 것이 아메리카로 들어가게 된 크리스트교도 가장 대표적인 전파된 것 중에 하나겠죠. 자, 그리고 유럽의 무역 형태가 삼각무역이라는 걸로 점차 변하게 되는데 이 삼각무역이라는 것은 이제 아메리카와 유럽 이렇게 둘만 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를 끼웠다라는 건데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노예를 아메리카에 팔게 되는 그런 식으로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세 지역이 삼각 구도로 무역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삼각무역이라는 것이 실시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메리카에서 들여온 금과 은이 넘쳐나게 되면서 이제 유럽은 정말 이제 풍족한 나라가 되죠. 그렇게 이제 금과 은, 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유입이 막 되자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가격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물가가 높아지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 금융업 같은 것들이 점차 더욱더 활발하게 발달하게 되고 이를 이제 상업혁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방금까지 살펴본 것은 이제 유럽의 입장에서 신항로 개척을 살펴봤다면 반대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아메리카 지역에도 자기들만의 고유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명이 여기 멕시코 고원을 중심으로 발달한 아스텍 문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스텍 문명은 이제 13세기에 최대로 번영한 문명이고 테노치티틀란에 이제 수도를 자리 잡은 저기 뒤에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이런 피라미드 신전을 짓고 살았던 한 문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명은 말을 타고 들어온 에스파냐인인 코르테스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고 이로부터 이제 계속 스페인,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 과정에 많은 원주민들이 또 사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명으로 우리 마추픽추라고 많이 들어봤을 그 고대 미스터리 문명을 가지고 있는 잉카 문명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여기 안데스 산맥을 이제 따라서 만들어진 문명이고요. 이 문명 역시도 피사로라는 이제 유럽인에 의해서 결국엔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신들만의 고유의 문자, 그런 새끼줄 매듭도 만들고 태양 신전도 있고 역법과 직무럽도 발달하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마추픽추도 만든 문명이지만 결국엔 말을 타고 온 유럽인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메리카에 어떤 일들이 변하게 되냐? 아메리카에는 이런 식으로 커피, 사탕, 카카오 그리고 고무 등과 같이 이렇게 유럽에 갖다 팔기 위한 이러한 작물들을 재배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작물들을 단일 경작하게 되는 걸 플레인테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죠. 선진국의 자본가 기술, 원주민의 노동력. 자, 특히 콜롬비아 커피,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이제 그 지역에서 많이 커피를 원산하는 이유가 다 이러한 플랜테이션 농법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초콜릿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유럽인들에 의해서 감시당하면서 계속 일만 하게 된 아메리카인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하는 모습을 이런 사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특히 유럽에서 전파되어 온 천연두라는 병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이 천연두는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꽤 고치기 어려웠던 병이라고 해요. 꽤 최근까지 1980년대까지도 존재하고 있던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이 천연두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이렇게 급감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굉장히 끔찍하죠. 2,500명이 살고 있었는데 107명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노예로 팔려 나가게 되면서 우리 흔히 아프리카인은 흑인은 노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신항로 개척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항로 개척은 유럽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부유해지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발견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는 재앙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침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각자의 시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교과서와 학습지 그리고 구글 퀴즈를 통해서 복습을 하고 우리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